저는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 세상을 보는 독립된 창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겹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낄낄 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예,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와 루무안이라는 작가가 1737년에 그린 그림으로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를 강의하는 홍성욱입니다. 네, 보통 이 인문학 특강은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같은 인문학을 소재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학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과학과 인문학과의 관계, 과학과 예술과의 관계, 또 과학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 세상을 보는 독립된 창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인식하는 겹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거기에 과학을 더해서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의 겹창을 가지고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성과 상상력이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저는 그 과학에서의 상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상상이란 말은 한자어로 코끼리 상자를 썼다고 합니다. 즉, 코끼리를 생각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 중국의 중원 지역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코끼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코끼리들이 거기 살던 코끼리들은 죽고 살아있는 코끼리들은 점점 남하를 해서 남쪽의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원에 사는 중국인들이 코끼리 뼈만을 가지고 뼈를 보고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동물이 여기에 살았구나.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뼈를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봤던 그 과정을
이제 상상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상이 뒤에 상자가 모양 상자로 바뀌었죠. 모양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상상 혹은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에서 중요하다고 간주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황지우 시인께서 1981년에 쓰셨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뭐 시를 멋지게 낭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에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예. 1980년대 초반에 이 시가 쓰여졌을 무렵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를 듣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애국가의 초반 장면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 새들도 저렇게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듯이 나도 우리들도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차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는 겁니다. 아주 멋진 시인의 상상력이죠. 세상을 좀 뜨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새들을 보면서 막 하던 차에 사람이 애국가 끝나고 앉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주저앉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18세기 계몽사조 시기에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이 다 협력해서 집필한 백과전서라는 백과사전의 권두화입니다.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백과전서의 편집자는 2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달랑베르라는 과학자와 디드로라는 문인이자 철학자가 같이 둘이 공동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과전서에 대한 프랑스 정부와 교회 측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달랑베르가 빠집니다. 나중에는 디드로 혼자서 백과전서를 완간을 합니다. 이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그릴 때 인간의 정신이 상상, 이성, 그 다음에 기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상상은 문학 및 예술, 이성은 과학과 철학, 기억은 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달랑베르가 쓴 백과전서의 서문에 잘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려질 때는 달랑베르는 편집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코셴은 디드로와 밀접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표지 그림은
인간의 정신의 3대 기능에 해당되는 상상력, 이성, 기억,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문학과 예술, 과학과 철학, 역사라는 학문 분야의 역할들이 그림으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베일을 쓰고 서 있는 여신이 진리의 여신입니다. 진리의 여신이고, 그림의 왼쪽에서 이 진리의 여신의 화환을 들고 접근하는 여신이 상상력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여신의 베일을 벗기고 있는 왕관을 쓴 여신이 이성의 여신입니다. 이성이고요. 그리고 이성의 밑에서 이성을 도와서 베일을 벗기고 있는 여신이 철학입니다. 혹은 그 당시 철학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가운데에서 진리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에 얼굴을 가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여신이 신학의 여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학이 학문 중에 여왕이었었죠. 근데 신학이 과학과 이성의 힘을 합쳐서 진리의 베일을 벗기니까 그 광채에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의 밑으로는 시 혹은 시학의 4가지 분야가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풍자시, 전원시, 극시, 서사시, 이렇게 4분야고요. 그 밑에 예술의 4분야가 있습니다. 음악, 회화, 조각, 건축, 그 4분야가 있고요. 이 진리의 여신 밑으로, 이쪽 밑으로 개별 과학들이 존재합니다. 물리학이 있고요. 기하학이 있습니다. 얼굴에 왕관을 쓴 천문학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들고 있는 광학이 있고요. 선인장을 들고 있는 식물학이 있습니다. 노와 증류기를 안고 있는 화학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구석이 농기구를 껴안고 있는 농학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군상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한 절반 정도가 상상력이고요. 진리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 오른쪽 파트가 이성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쪽 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고대사, 현대사, 역사기술, 시간,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 정신기능 중에 기억에 해당됩니다. 이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성은 지혜를 의미한다. 이성은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고, 상상력은 쾌락과 즐거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억은 사실을 의미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상상력보다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이성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정신기능이었습니다. 자, 상상력과 지성과 기억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이게 17세기 초에 머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견, 그냥 철학적 원리, 원칙,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고 뭐가 소용있냐? 팩트, 사실.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가지고 와라.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에서 절대 필요 없는 거다. 상상은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온다. 과학에서 상상이 설 자리는 없다. 자, 인간의 정신 기능을 이렇게 상상력과 이성과 기억으로 나눈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서양에서는 꽤 역사가 깁니다. 기원 후 한 4세기 정도가 되면은 포시도니우스라는 비잔틴의 의사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머리를 해부하다가 인간의 머리가 몇 가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의 앞부분은 주로 감각과 상상을 다루고 중간 부분은 이성이 위치하고 있고 인간 머리의 뒤통수에 해당되는 뒷부분은 아마 기억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벌써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중세 철학자인 그레고르 라이시라는 철학자가 철학의 보석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머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쪽이 뒤통수고요. 저쪽이 앞입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 빈 공간, 뇌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사실 저렇게 크진 않습니다. 뇌실이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이 앞부분에 있는 뇌실은 감각과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입니다. 가운데 있는 뇌실은 이성입니다. 예, 계산과 인식이 작동하는 방이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뇌실이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사람이 뭘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으면은 그 감각 요소가 뇌 앞에 부분에 와서 섞입니다. 막 이렇게 섞여서 그것들이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서 이성이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건 뭐구나, 이건 뭐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맨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 됐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기억이 다시 앞으로 와서 끌어내줘서 이렇게 우리의 뭐 인식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문을 분류하기 시작한 사람이 프란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스 베이컨은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상으로는 법률가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학자 못지않게 근대 과학의 철학적 기초 혹은 방법론적인 기초를 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이컨은 실험과학과 협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어떤 잘못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과학과 협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베이컨이 자신의 이런 학문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했던 책 중에 하나가 1605년에 나온 학문의 진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베이컨은 학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맨 위에 첫 번째가 역사고요. 두 번째가 시학입니다.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자,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에 해당됩니다. 시학은 상상력에 해당되고요. 철학이 이성에 해당됩니다. 인간 머릿속에 있던 이 세 가지 기능을 머리 밖으로 끄집어내서 학문을 분류하는데 베이컨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베이컨은 과학자가 실험과학을 해야 되고 협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베이컨의 이상이 그의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이 무렵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과학기기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진공 펌프는 위에 보시는 둥그런 유리에
속을, 이 둥그런 유리 속에 있는 기체를, 공기를 빼내서 그 유리 속을 희박한 공기, 다시 말해서 진공에 가까운 공기로 만들었던 장치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서 뭐를 했냐? 이걸 가지고. 저 유리구 위에 보시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그 뚜껑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속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켜진 초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밑에서 크랭크를 막 돌려서 진공을 만드는데요. 막 돌려서 진공을 만들면 촛불이 꺼집니다. 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새 같은 거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새를 집어넣으면 새가 막 날개짓을 하다가 진공을 만들면 새가 죽습니다. 예.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서 무거운 쇠공과 새 가벼운 깃털을 같이 떨어뜨리면 무거운 쇠공이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진공 속에서 그 두 개를 갖다 놓고 탁 미는 실험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쇠공과 새 깃털이 같이 떨어집니다. 갈릴레오의 법칙이죠.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 때문에 안 되지만 진공 속에서는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이 딱 제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사실이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경험적으로 관찰된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근거 없이 얘기하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 이 실험에 대한 해석도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철학자는 이 안에서 새를 집어넣고 이 크랭크를 돌리니까 새가 한참 있다가 죽거든요. 왜 죽냐? 그랬을 때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은 저 안에 진공이 만들어져서 새가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진공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공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공간이라는 얘기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에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신이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가 왜 죽냐? 그랬을 때 이걸 돌려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뭔가 아주 미세한 공기가 이 틈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와서 이 유리구 안에 엄청나게 강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그 새가 소용돌이에 맞아서 죽은 거다. 촛불이 왜 꺼졌냐? 그 소용돌이 때문에 꺼졌다. 말이 되죠?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좋다, 그러면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치자. 새를 죽일 정도의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긴다. 그럼 그 안에다 깃털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깃털을 하나 걸어 놓고 진공을 만들어요. 깃털이 가만히 있어요. 새를 죽일 정도의 강한 소용돌이가 이 안에서 폭풍이 치고 있는데 왜 깃털이 가만히 있느냐? 예, 당신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견, 그냥 철학적 원리, 원칙,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고, 뭐가 소용있냐? 팩트, 사실.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가지고 와라. 실험은 사실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과학의 명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일 배격했던 게 공상입니다. 공상.
공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던 게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험 철학을 옹호했던 과학자들 중에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에서 절대 필요 없는 거다. 상상은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온다. 과학에서 상상이 설 자리는 없다. 상상을 배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과학과 인문예술의 틈, 이성과 상상력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과전서입니다. 백과전서의 표지고요. 여기 보시는 이 복잡한 도표가 달랑베르, 두 명의 편집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달랑베르가 백과전서 전체의 서문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인간 지식을 분류한 것입니다. 인간 지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맨 왼쪽 칼럼이 역사입니다. 가운데 가장 복잡한 칼럼이 철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철학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의 상당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맨 오른쪽이 상상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이성이 가장 많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습니다. 역사도 꽤 많습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학문 분야도. 상상에 해당되는 학문 분야 한번 보세요. 예, 별로 없죠. 이성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백과전서 편집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성이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상력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17세기 베이컨주의 실험 철학자들의 후계자였습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은 사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과 정반대되는 곳에 상상과 공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승하고 있었던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달랑베르의 인간 지식의 분류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의 왼쪽 한 절반 정도가 상상력입니다. 진리 중심으로 오른쪽 파트가 이성입니다. 역사 혹은 기억,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랑베르의 책에 의하면은 기억에 해당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진리는 보통 예술가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작가가 1737년에 그린 그림으로 시간은 진리를 드러낸다, 혹은 시간은 진리를 구원한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저 여인이 진리입니다. 왜냐? 진리는 감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보여준다. 감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인에 의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에서 진리는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베일을 쓰고 있고 이성과 철학이 이 베일을 물론 벗깁니다. 벗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벗기는데 상상력이 화환을 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들고 다가가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요, 이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을 그렸던 코셴이 오기스탱 생오방이라는 다른 화가 함께 작업을 했던 진리만이 아름답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여신이 당연히 진리인데요. 역시 꽃으로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으로 몸을 휘감고 있는 상태로 진리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백과전서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과전서의 편집자들이 생각했던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성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가 저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때 그림을 그렸던 화가 코셴의 철학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꽁디악 같은 계몽 철학자들은 진리를 치장하는데 상상력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리와 상상력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여인과 보석과의 관계와 같다. 보석이 아름다운 여인을 훨씬 더 빛나게 해주듯이, 또 어찌 보면 그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에서도 진리와 이성과 상상력은 하나로 얽혀있는 그러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상상력이 정말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뉴턴은 왜 벽에 뚫어진 구멍은 동그란데, 동그란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는데 왜 저쪽 벽에 길쭉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뉴턴의 상상입니다. 상상력이에요. 과학적 상상력. 자, 그러면은 저 과학에서는 상상력이 정말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은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연구는 경험과 실험과 수학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 그림은 뉴턴이 했던 유명한 실험인 프리즘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즘 실험은 뉴턴이 대학생일 때 패스트가 돌아서요, 흑사병이 돌아서 대학이 휴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은 실험이에요.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벽에다 한 요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동그란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런 빛을 받습니다. 벽으로부터. 그리고 그 앞에 작은 프리즘 하나를 갖다 댑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쭉 나가면서 벌어져서 저 끝에 있는 벽에 이런 형태의 길쭉한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알고 있는 그 스펙트럼의 모양을 만듭니다. 자, 뉴턴은 왜 벽에 뚫어진 구멍은 동그란데, 동그란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는데 왜 저쪽 벽에 길쭉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프리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동그란 형태의 빛이 저쪽 벽에 길쭉하게 이런 스펙트럼을 만들었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 있나 찾아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전에 여러 가지 광학 이론들을 보는 이 현상을 설명을 못합니다. 이 현상과 좀 모순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뉴턴은 결국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색깔이 원래 다 백색광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색광은 색깔이 눈에 보이질 않죠. 태양빛 같은 그런 백색광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프리즘을 통과한 뒤에 벌어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광선들이, 동그란 모양의 광선들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쭉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스프링 장난감 혹시 아세요? 이렇게 스프링 쌓아놨다가 이렇게 하면 계단 내려가는 장난감. 그 스프링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옆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면 쭉 밀리겠죠. 예, 그런 식입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서 쭉 펴지는, 예, 쭉 펴져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긴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백색광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색깔은 그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빛이 변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백색광 안에 저런 색광들이, 단색광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저 단색광 각각은 이 프리즘을 만드는 유리에 대한 굴절률이 다르구나. 빨강 같은 색깔이 덜 꺾이고 보라가 가장 많이 꺾이는구나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근대적인 빛과 색깔에 대한 이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이는, 이런 위에 보시는 스펙트럼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 이거는 다 보입니다. 위에 것들은. 이거는 안 보이는 거죠. 뉴턴의 상상입니다. 뉴턴은 자기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영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비인후과 의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리는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소리는 공기 중을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리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의 소리급새를 갖다 놓고 동시에 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를 크게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리를 아예 못 들어요. 예, 왜냐하면 소리의 그 파동이 상쇄되는 지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간섭이라는 현상인데요. 파동 두 개가 간섭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은 더 커지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재밌다. 근데 혹시 그러면 빛은 입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소리가 이런 간섭 현상을 보이면은 빛도 비슷한 현상을 혹시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실험을 해봅니다. A, B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습니다. 작은 구멍 두 개를 뚫고 그쪽에서 빛을 비칩니다. 빛이 입자라면은 A를 통해서 온 빛은 이쯤 올 거고 B를 통해서 온 빛은 뭐 이쯤 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고 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느 지점은 빛이 밝게 보이고 어느 지점은 아예 시커멓게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생기고 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간섭 패턴이 나타납니다. 뭘 의미하냐? 빛이 입자가 아니구나.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뉴턴이었거든요. 그 권위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토마스 영이 아니다. 소리에 대한 연구로부터 유비적으로 상상을 한 것입니다. 빛도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이 보일 것이다. 실험을 하니까 보였습니다. 빛의 입자론이 역사의 커튼 뒤로 사라지고 빛의 파동론이 다시 등장하던 서곡을 알렸던 실험입니다. 마이클 파라데이는 현대 장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공간 중에 에너지가 있다. 장이, 영어로는 field라 그러는데요. field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아주 초기의 인물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저런 모양의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패턴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은 관찰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전기장은 관찰이 안 하는데 파라데이는 저런 자기장의 존재로부터 전기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역선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다면은 전기와 자기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이제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장론, 전자기학의 장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어떤 종류의 시각적 상상력,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유비적인 그러한 상상력. 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는 것들과 결합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연관적인 그러한 상상력.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술만이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에서의 상상력의 역할을 이렇게 재조명함으로써 과학과 인문학이 혹은 과학과 예술이 별개의 인간 활동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밀접하게 상호 좋은 의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진리와 아름다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아름다움은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아름다움이다. 오늘 첫 강의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된 아름다움과 진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을 보고 6장의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자, 갈릴레오가 무엇을 봤을까요? 이 생각이 2000년을 거슬러 오던 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왜 해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 것 같아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